상하이 대저택에 숨겨진 방. 70년을 건너온 편지. 여러분, 오늘은 아주 먼 곳에서 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중국 상하이. 한때 동양의 파리라고 불렸던 그 도시. 플라타너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붉은 벽돌 건물 사이로 재즈선율이 흘러나오던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피아노를 치던 명문가의 딸이었고 또 한 여인은 그 집 집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신부는 달랐지만 자매처럼 자랐고 함께 목련꽃을 땄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 우정을 갈라놓았습니다. 한 여인은 억울하게 끌려가고 한 여인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 두 여인의 후손이 낡은 벽 앞에 섰습니다. 그 벽 안에는 편지 한 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년을 견뎌온 편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70년 만에 귀환. 2024년 봄이었습니다. 상하이 거리 한쪽에 오래된 골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골목 이름이 프랑스 조개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상하이에 터를 잡고 살던 구역이었지요. 플라타너스 나무가 하늘을 가릴 만큼 높이 자라 있었고 유럽식으로 지어진 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던 거리였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이 생기고 가을이면 낙엽이 황금빛으로 물들던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 저택들은 대부분 헐려나갔고 유리로 번쩍이는 높은 빌딩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거리 맨 끝, 철문은 녹이 슬어 붉게 물들어 있고 창문 유리는 깨진 채로 방치된 낡디낡은 저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 조개 17번 집.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유령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소리가 창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마치 누군가 우는 것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낮에도 발걸음을 멈추고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싶어지는 그런 기운이 감도는 집이었습니다. 그 저택이 이제 철거를 앞두고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장 안. 프랑스 조개 17번지, 시작가 500만 위안. 낡고 흐릿한 사진이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벽, 잡초가 가득한 정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폐허였습니다. 경매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걸 산다고? 철거 비용이 더 들겠는걸? 저 집을 사면 바보지. 그런데 그때 조용히 손을 드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5살.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청년. 그의 이름은 장웨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웨이는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이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는 것을. 저 집은 그의 증조할머니가 태어나고 자랐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아무 죄도 없이 빼앗겨버린 집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웨이야, 그 집 벽 안을 봐라. 할머니가 숨겨둔 게 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평생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70년 만에 장가의 후손이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1막 황금시대의 상하이 1945만 1949년, 1945년. 기나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던 날 상하이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이제 끝났구나.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조계 17번지 장가 대저택. 3층짜리 서양식 양옥이었습니다. 계단 양쪽에는 흰 대리석 난간이 놓여 있었고 넓은 정원에는 목련나무 한 그루가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그 나무에 하얀 꽃이 탐스럽게 피어 온 정원을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유럽에서 들여온 검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면 피아노 위에서 빛이 일렁이며 반짝였습니다. 그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휘하나, 25살, 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비취색 치파오를 차려입은 모습은 누가 봐도 명문가의 딸다운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영어도 잘했고 프랑스어도 곧잘했습니다. 피아노 연주 솜씨는 상하이 사교계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림도 그렸고 꽃꽂이도 했고 시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편안하게 만드는 눈빛,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상처를 주지 않는 눈. 아버지는 종종 위아나를 서재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아나야, 우리 장가는 300년 넘게 이어온 집안이다. 이 저택은 우리 조상들이 땀 흘려 일군 것이야. 내가 이 가문의 자부심을 이어가야 한다. 위아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냥 가문의 사랑받는 딸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저택에는 또 다른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린메이, 집사의 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저택 안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신분은 달랐습니다. 위아나는 이 집의 주인 딸이었고 린메이는 집을 관리하는 집사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는 어릴 때부터 늘 붙어 다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를 찾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정원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위아나는 늘 린메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메이야, 우리 목련꽃 따러 가자. 린메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언니, 집사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괜찮아. 혼나면 내가 혼날게. 위아나는 늘 그랬습니다. 린메이가 잘못했어도 자기가 나서서 감쌌습니다. 린메이가 무서워하면 앞에 나서서 막아주었습니다. 린메이는 위아나를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존경하고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위아나가 어머니의 유품인 비치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살 아래 비치는 영롱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메이야, 이거 예쁘지? 나중에 결혼하면 어머니가 물려준대. 린메이는 한참을 그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예쁘다는 감탄, 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은 저런 것을 가질 수 없다는 희미한 자각. 린메이는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야. 위아나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목걸이를 도로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던 그 시절은 아름다웠습니다. 1947년 전쟁이 끝난 상하이는 다시 화려해졌습니다. 댄스홀에서 재즈가 흘러나왔고 카페에는 향긋한 커피 냄새가 퍼졌습니다. 서양 음악과 동양 전통이 뒤섞여 상하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장가 저택에서도 종종 연회가 열렸습니다.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반듯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신사들이 너른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아노 앞에 위아나가 앉으면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음악이 저택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린메이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아나는 빛나는 중심이었고 자신은 그 빛을 바라보는 그림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린메이는 그 감정을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1949년 봄이 왔지만 상하이의 공기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거리마다 붉은 깃발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바뀐다. 장가 저택 안에서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오래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겠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그 말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가문의 자부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가 있고 없음을 물어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위아나는 그의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장홍. 아이는 정원을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목련나무 아래서 나뭇잎을 줍고 할아버지의 무릎에 올라가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린메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공장 노동자와 그녀는 저택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정원 목련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린메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우리는 평생 친구야. 그렇지? 위아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메이야.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날 두 사람은 같은 높이에서 마주보며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시계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막 균열의 시작. 1949년 10월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되던 날 상하이 거리에도 붉은 깃발이 물결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안에서 조용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장가 저택에서도 아버지가 라디오를 끄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위아나는 6살 된 아들 장홍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붉은 완장을 찬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택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장가는 재산의 일부를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보가 왔습니다. 2층 서쪽 방 2개를 공동주거 공간으로 내어라. 낯선 가족이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원도 절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위아나는 새로 들어온 가족에게 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그녀는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 바르게, 따뜻하게. 하지만 밤이 되면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300년 가문이 이렇게 되는구나. 린메이는 공장 노동자의 아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노동계급이라는 말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공장에서는 매일 사상교육이 열렸습니다. 강사는 낭낭하게 외쳤습니다. 부르주아는 인민의 적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린메이의 가슴 한쪽이 불편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부르주아. 그 단어 안에는 위아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위아나가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가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 요즘 분위기 몰라? 린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또 저택을 찾았습니다. 위아나는 언제나처럼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메이야, 내가 안 오면 집이 썰렁해.
그 말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 가는데 시간이 흘러 1950년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부모 직업을 적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느 날 장홍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부르주아야? 위아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전부터 장사를 했을 뿐이란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너네 집은 인민의 적이래. 아이들이 장홍을 향해 그렇게 외쳤습니다. 장홍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아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흔들리는 가슴으로. 홍아,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1962년 겨울, 위아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병을 앓다가 쓰러지셨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조문객도 화려한 꽃도 없었습니다. 위아나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손. 그녀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날 이후 저택은 더 이상 가문의 자랑이 아니라 불안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1966년 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홍위병, 붉은 완장을 차고 붉은 책을 든 젊은 학생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외쳤습니다. 낡은 것을 부숴라. 구습을 타파하라. 옛것은 모두 나쁜 것이고 전통은 모두 부패한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장가 저택 벽에도 어느 날 붉은 페인트로 글씨가 쓰였습니다. 부르주아 잔재. 위아나는 물에 적신 걸레로 지워보려 했지만 페인트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린메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언니 조심해. 왜?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명단이 돌아다닌다고 들었어. 명단? 린메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며칠 뒤, 홍위병 둘이 린메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너 장가와 가깝다고 들었다. 린메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저택에서 자랐을 뿐입니다. 홍위병 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가가 숨긴 재산 목록을 알고 있겠지. 모릅니다. 거짓말. 그는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고발하면 살려주겠다. 고발하지 않으면 너도 반동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린메이의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린메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괜히 엮이지 마. 우리 애는 이제 3살이야. 린메이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콧구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숨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린메이는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나 어떡하지? 그 말은 어둠 속 천장을 향해 떠올랐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1966년 8월 초, 린메이는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위아나는 여전히 차를 내왔습니다. 메이야, 요즘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아? 린메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해외로 나갈 생각은 없어? 홍콩이라든가. 위아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왜 도망가? 우리는 죄가 없어, 메이야. 그 말이 린메이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죄가 없어도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걸 린메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린메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원의 목련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언니.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8월의 무더운 밤, 저택의 대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열어라. 홍위병이다. 역사의 칼날이 마침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3막 하룻밤의 몰락. 1966년 8월의 밤. 상하이의 공기는 끈적하고 무거웠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사람을 눌렀고 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이 사람을 눌렀습니다. 프랑스 족의 17번지. 위아나는 6살 아들 장홍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여름 더위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위아나는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홍아 좋은 꿈 꿔.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쿵, 쿵. 대문이 흔들릴 만큼 거친 두드림이 저택 안을 꿰뚫었습니다. 위아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딱 하고 내려앉는 느낌. 잠결에 있던 아이도 몸을 움찔했습니다. 다시 쿵, 쿵, 쿵. 이번에는 목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문 열어라. 홍위병이다. 장위아나, 너는 인민의 적이다. 인민의 적. 그 말이 대문 밖에서 들어와 지방 공기를 가르며 흘렀습니다. 위아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남편은 이미 거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붉은 완장을 찬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5명. 손에는 몽둥이, 쇠막대, 그리고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앞장선 홍위병 대장이 외쳤습니다. 장위아나, 너는 부르주아 잔재를 숨긴 죄로 고발당했다. 이 집은 인민의 조사 대상이다. 위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발 누가 저를? 하지만 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휘둘렀습니다. 수색해라. 부르주아 잔재를 모조리 찾아내. 부서. 그 순간부터 저택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홍위병들은 거실로 몰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족자를 잡아채 찢었습니다. 명나라 때 만들어진 비단 족자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서예 작품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군화발에 짓밟혔습니다. 옥 도장이 던져져 박살났습니다. 위아나의 어머니가 남긴 비치 목걸이가 누군가의 손에 낚아채졌습니다. 위아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건 어머니 유품이에요. 홍위병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닥쳐. 그런 게 바로 인민의 피를 빨아먹은 증거다. 위아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예의, 품위, 가문이라는 것들이 이 밤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장홍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졸음이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위아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홍아, 내려오면 안 돼. 하지만 아이는 이미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홍위병 하나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주아의 씨앗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장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 아이의 울음이 거실 전체를 찢었습니다. 위아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홍아,
홍아. 아이의 이마가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 위아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명문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실 문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 위아나 언니 미안해. 위아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목소리. 위아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홍위병들 뒤 그림자처럼 서 있는 여자. 린메이. 린메이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위아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메이야, 너 왜 여기? 린메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인민의 편이야.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한 여자를 통해 내뱉은 칼날이었습니다. 린메이는 홍위병 대장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대장은 종이를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장가가 숨긴 재산 목록? 린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실에 금괴가 있습니다. 다락방에 골동품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2층 화장실 벽 안쪽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위아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2층 화장실 벽. 그건 위아나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니, 위아나와 린메이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릴 적 둘이 장난치듯 벽을 두드리며 웃던 곳. 언니, 여기 소리 이상해. 맞아, 메이야. 벽 안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 그 기억이 한순간에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위아나는 아들을 꼭 끌어안은 채 린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린메이는 끝내 위아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아나가 낮게 물었습니다. 메이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린메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눈물이었습니다. 린메이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살고 싶었어. 위아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툭 하고 부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정이 부러졌습니다. 기억이 부러졌습니다. 인생이 부러졌습니다. 홍위병들은 더욱 미쳐 날뛰었습니다. 서재의 책들을 마당으로 끌어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피아노를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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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가 부서지며 내는 소리는 마치 통곡 같았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반짝이던 피아노가, 위아나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던 피아노가 그날 밤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원 목련나무 가지도 꺾였습니다. 그 밤 장가의 300년이 한밤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위병 대장이 외쳤습니다. 장위아나와 남편은 반동이다. 즉시 끌고 간다. 위아나는 아들을 안고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요. 아이만은, 제발 아이만은. 하지만 두 팔이 잡혔습니다. 홍위병 둘이 위아나를 끌어냈습니다. 장홍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울음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린메이는 그 울음을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위아나가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린메이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린메이는 그 순간 이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위아나의 눈빛은 시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쿵! 저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이자
위안화의 인생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제3막 숨겨진 가보와 마지막 편지. 1966년 8월 그 밤 이후 장가 대저택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목련나무는 가지가 꺾인 채로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는 트럭 짐칸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용소, 상하이 외곽의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먼지와 바람뿐인 곳. 위안화는 그곳에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습니다. 47번, 앞으로 나와. 한때 피아노를 치던 그 손이 이제는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부드럽던 손가락 끝이 거칠게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밤이면 좁은 막사에서 기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안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홍? 내 아들 홍. 어디에 있을까? 울고 있지는 않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따뜻하게 자고 있을까? 어머니의 마음은 쇠사슬보다 무거웠습니다. 수용소 생활 1년째 되던 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위안화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홍 꼭 살아야 해요. 남편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위안화 미안해.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위안화의 세계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70년 겨울, 수용소 생활 5년째, 위안화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에서 피맛이 올라왔습니다. 관리인 한 명이 어느 날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47번 이제 오래 못 버틸 것 같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와 연필을 내밀었습니다. 유언이라도 써. 위안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잡는 순간 오래전에 잊었던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기억을 남긴다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필을 잡은 순간 그녀의 기억은 1966년 그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홍위병들이 집을 뒤지던 그 밤, 위안화는 잠시 화장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손에는 몇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치 팔찌, 증조할아버지의 옥도장, 그리고 가족 사진 몇 장. 그녀는 벽을 두드렸습니다. 또 어릴 적 린메이와 함께 웃던 그 자리. 조심스럽게 타일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홍아 언젠가 돌아와. 그날 밤 타일을 다시 붙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린메이조차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음 날 끌려갔습니다. 위안화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편지는 이러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홍에게. 이 글이 내게 닿을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이제 많이 지쳤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남기고 싶다. 프랑스 조개 17번지 2층 화장실 벽 안쪽을 찾아라. 그곳에 우리 가문의 마지막 가보가 있다. 할머니의 비치 팔찌, 증조할아버지의 옥도장,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 그것은 불을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한때 사랑하고 웃었던 증거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엄마를 고발한 사람은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 린메이다. 엄마는 메이를 동생처럼 아꼈다. 모든 것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날 밤 메이는 홍위병들 뒤에 서 있었다. 왜 그랬는지 엄마는 모른다. 질투였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엄마는 그 아이를 용서하지 못한다. 하지만 너는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라. 증오에 매이지 말고 살아남아라. 엄마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 위안아. 마지막 글자를 적고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잠드는 것처럼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홍. 그 편지는 관리인의 손에 남았습니다. 원래는 소각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인은 차마 불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어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 깊이 넣었습니다. 이건 태워질 글이 아니다. 그 작은 선택이 70년 뒤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 사이 프랑스 족의 17번지에는 린메이 가족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린메이는 그 집 거실에 섰습니다. 찢어진 벽, 깨진 피아노, 부서진 족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종종 화장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타일을 뜯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위안화의 눈빛이 그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린메이는 웃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죄책감은 그녀의 평생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목련나무는 말라 죽었고 저택은 낡아갔습니다. 그러나 벽 안에는 편지와 가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견디며 70년을 기다리며 제오막 70년 후에 발견 2024년 5월 장애인은 드디어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쇠가 갈리는 소리. 기익.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웃음이 남아있고 할아버지의 울음이 스며있고 역사의 먼지가 켜켜이 쌓인 공간이었습니다.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목련나무는 오래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기만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은 나무 줄기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여기서 증조할머니가 놀았겠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는 부서진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붉은 글씨 흔적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르주아 잔재. 장애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삐걱. 한 발 한 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층 화장실. 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힘을 주어 밀었습니다. 기익. 낡은 타일. 깨진 세면대. 천장에는 곰팡이. 하지만 장애인의 시선은 오직 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두드렸습니다. 또 콘크리트 소리. 다시 한번. 또 텅. 다른 소리.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기다.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번째 타일을 떼어냈습니다. 딱. 두 번째. 세 번째. 타일 뒤에서 어둡고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천을 펼쳤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빛이 팔찌. 7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맑은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옥도장. 그리고 사진 몇 장. 젊은 여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진. 그 옆에 수줍게 서 있는 또 다른 여인. 위아나와 린메이.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의 웃음, 행복했던 시절의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랗게 바랜 편지 한 장. 장애인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약해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홍에게.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용소의 겨울 공기가 이 화장실 안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위안화에 떨리는 손, 마지막 숨결, 그녀의 고통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장애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엄마는 매일을 용서하지 못한다.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분노, 그리고 혼란. 린메이, 증조할머니를 배신한 여자. 그러나 그 이름은 할아버지가 평생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왜였을까? 그때 천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더 떨어졌습니다. 낯선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였습니다. 이 편지를 발견하는 후손에게 나는 이 편지를 태우지 못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970년 수용소 관리인 왕. 장애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70년을 건너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빛이 팔찌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감촉. 그 감촉이 마치 증조할머니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조용히, 어린아이처럼.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남아있고 배신이 남아있고 그러나 사랑도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은 장애인은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린메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배신자의 얼굴이 아니라 어린 소녀의 얼굴로. 장애인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린메이의 이야기도.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시대는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였는지. 그날 밤 저택 2층 화장실에는 70년 만에 다시 숨결이 돌았습니다. 제육막 진실과 대면 2024년. 상하이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화려한 도심과 달리 이곳은 조용하고 낡은 공기가 흘렀습니다. 장애인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린 샤오엔, 75살, 린메이의 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문틈 사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누구시죠? 장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이라고 합니다. 장위 하나의 증손자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내려앉는 순간 린 샤오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작은 거실, 낡은 소파,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린 샤오엔은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이하나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은 몰랐네요. 장애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택을 매입했습니다. 벽 안에서 편지를 찾았습니다. 린 샤오엔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요? 증조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당신 어머니가 고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린 샤오엔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결국 누군가는 하게 되는군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66년 8월, 홍위병들이 린메이의 집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내가 장가와 가깝다지? 어머니는 부정했지만 이미 명단에는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장위 하나를 고발하면 살려주겠다. 고발하지 않으면 너도 반동이다. 어머니는 그때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뱃속에 저를 품고 있었지요. 홍위병 대장은 어머니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반동의 씨앗은 필요 없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선택은 없었습니다. 고발하지 않으면 어머니도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저도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린샤오엔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린 힘이 없어. 아이를 살려야 해. 린메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아나를 고발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도 끝난다는 것을. 그러나 뱃속의 아이 숨소리가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다음 날 린메이는 홍위병 앞에 섰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하실에 금괴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화장실 벽 이야기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위병 대장은 이미 다른 곳에서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린메이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린샤오엔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나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아나 언니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는 술을 마셨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70년 위아나가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사흘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살았지만 죽은 사람보다 더 벌을 받았다. 2010년 린메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병실에서 딸을 불렀습니다. 샤오엔.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언젠가 장가 후손을 만나면 전해라. 나는 위아나 언니를 배신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라는 것도 안다. 나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린샤오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애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편지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메이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어간 위아나. 평생 죄책감 속에 살다 죽은 린메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시대가 둘 다를 삼켜버렸습니다. 장웨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까? 린샤오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그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장웨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린샤오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집을 복원하려 합니다. 증조할머니와 당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남기고 싶습니다. 린샤오엔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장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증오 대신 이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벽 안의 갑오, 목련나무, 피아노, 그리고 두 여인의 우정.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기억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제7막 용서와 화해. 2025년 봄. 2024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상하이에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봄. 프랑스 조개 17번지. 1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저택이
이제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벽은 보수되었고 깨졌던 창문에는 새 유리가 끼워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기억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애인은 건축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예쁜 집이 되기 위해 복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은 이야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1층은 작은 전시 공간이 되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1940년대 상하이 사진이 걸렸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위안화, 정원에서 활짝 웃고 있는 린메이, 그리고 설명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이 집에는 두 여인의 우정이 있었습니다. 2층 화장실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벽의 일부는 유리로 덮였습니다. 그 안에 작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비치 팔찌와 옥 도장의 복제품이 전시되었고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노란 편지 사본이 놓였습니다. 방문객들은 조용히 그 글을 읽었습니다. 엄마는 메이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 문장을 읽는 이들의 표정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분노하는 이도 있었고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 옆에는 또 다른 글도 붙어 있었습니다. 린메이는 당시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고발했습니다. 그 선택은 평생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장애인은 일부러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쪽만의 진실이 아니라 두 사람의 진실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봄, 목련나무가 새로 심어졌습니다. 작은 묘목이었지만 하얀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요란한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명의 가족과 동네 주민들, 그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린 샤오엔. 그녀는 저택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70년 전 어머니가 서 있었던 그 자리. 손이 떨렸습니다. 장애의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린 샤오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1층 전시실. 위아나와 린메이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 린 샤오엔은 사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낮게 덧붙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 옆에서 장애의도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증조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용서합니다. 그 말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정원에 섰습니다. 새로 심은 목련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린 샤오엔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에 들어오는 게 벌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장애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이 집을 지키지 못한 걸 한으로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이 아니라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린 샤오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우정도 남았군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련꽃 한 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잎이 피어났습니다. 에필로그 기억하는 방식.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이 프랑스 조개 17번지. 이 집은 부와 몰락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집은 시대가 개인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다음 세대가 어떻게 감싸 안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공간입니다. 위아나는 용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린메이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친구를 향한 사과였습니다. 두 여인은 모두 상처받았습니다. 두 여인은 모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후손이 70년이 지난 뒤 마주 섰습니다. 복수 대신 이해를, 증오 대신 기억을, 그것이 70년을 건너온 편지가 마침내 닿은 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슴 안에 말하지 못한 사과 하나, 전하지 못한 용서 하나를 품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 한마디를 꺼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목련꽃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새 꽃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꽃이 피어납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선택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